경제 어려워지면 정치 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딱 그 시국이에요. 사회적 앵거라는 게 음으로 양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무서운데요? 좀 무섭죠. 이번엔 자칫 잘못하면 좀 큰 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라는 게 적정 기술로 내려와 버렸어요. 오, 더 무서워지고 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확실성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야 되는데요. 경제 위기 이런 단어가 있을 때는 무조건 자산에 투자하셔야 돼요. 공황 상태에서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경기 침체기, 수축기 정도예요. 그럴 때는 일부 넣어야죠.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오랫동안 선조 때부터 늘 지켜왔던 신념, 금. 그래서 코인의 하방 경직성이 생겨요. CBDC라는 게 그러면 서로 대체제가 아니다. 네, 그러면 중국은 고립이 돼요. 바로 그런 모멘텀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땐 대만에 그렇죠, 나가겠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는 전제하에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열심히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회는 매번 또 있어요. 교수님은 국제정세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국제적으로 난리잖아요. 이란, 이스라엘 그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3고라고 해가지고 뭐 고물가, 고환율, 게다가 유가도 막 높다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세요? 얼마 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수정치를 발표했던 IMF 총재의 말씀이 굉장히 저는 진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이 분위기가 계속 자칫 잘못했다가는 2020년대는 그냥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구조 속에서 저성장 기조로 허덕이다 끝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2024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 6, 7, 8, 9, 10 거의 지금 그 상황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괜찮은 상황으로 분류되는 나라의 하나예요. 아직 중진국 이하 국가들은 코로나19의 여파도 해결을 못했어요. 우리 저 세계는 지금 예전에 진행도 하셨던 분이니까 아르헨티나는 요즘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기준금리도 50%가 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준하는 국가가 몇 개나 있느냐? 지금 98년도 IMF 외환위기, 우리의 IMF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해서 IMF의 구제금융이나 긴급자금을 신청한 국가가 40개국이 넘어요. 그러니까 중진국 이하 국가는 아직도 코로나 여파를 수습을 못했어요. 그러니 국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행보로 귀결되고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크고요. 거기다가 그렇게 어려워지면 예전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OECD 국가는 금융위기를 2, 3년 지나니까 해결을 받는데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 중동의 일부 국가들은 유럽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국가들인데 그 나라들은 수습이 안 되니 결국 어떻게 됐다? 자스민 혁명이라고 해서 민주화 시위가 많아졌잖아요. 경제 어려워지면 정치 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딱 그 시국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우리는 해결이 안 되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내전, 반전 시위, 쿠데타, 전쟁들이 빈번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서는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회적 앵거라는 게 음으로 양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때 또 데칼코마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자스민 혁명을 일으켰던 국가들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 2010년 하고요. 그러니까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연도랑 코로나19가 일어나기 직전 연도인 2019년도 이 두 개 연도의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면요. 자스민 혁명이라고 분류되는 국가 10개 중에 6개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동안 퇴보했어요. 경제 위기는 수습을 그래도 빨리 할 수가 있는 편이지만 이게 정치 위기로 번져게 하면 10년간은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중동의 일부 지역이 그렇게 돼가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도 여전히 지금 뒤숭숭하고 있고 이제 남미 지역도 지금 요즘 그 뒤숭숭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씀이 딱 맞는 거죠. 그런 배경이다. 그러면은 무서운데요? 좀 무섭죠. 그 우리 유튜브들은 거짓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흔적이 다 남잖아요. 한 4년 전인가 3년 전쯤에 교수님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전 세계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이러다가 전쟁 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쌤과 함께라고 우리 KBS에서도 네, 나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때 했냐면 이러면 내전, 반정부 시위, 쿠데타, 심지어 전쟁도 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대공황 때도 2차 세계대전에 촉발이 그랬었고 그냥 경제 공부하는 사람은 아는 수순이에요. 근데 역시나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맞아요. 등등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또 역시 경제라는 건 늘 같은 맥락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하나 또 저도 또 하나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이번엔 자칫 잘못하면 좀 큰 전쟁 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번엔요? 네. 이번이 이란 이스라엘 걸로? 이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여러 흐름들이 큰 전쟁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큰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원흉이 될 수 있는 이 핵이라는 게 적정 기술로 내려와 버렸어요. 뭔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는 핵이라는 건 굉장한 과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나 소유할 수 있는 거였어요. 소련, 뭐 미국, 뭐 이런 국가들. 그런데 기술이라는 건 계속 발달되다 보니 더 무서워지고 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 점점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 핵을 발사하는데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교수님 우주발사체 같은 게 있어요. 핵을 발사하는데 그런 거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몇 번째로 우주발사체 만들었다고 나로 누리호 때 그러던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핵은요. 미사일로도 쏠 수가 있지만 비행기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쏠 수도 있고 맞아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히로시마 같은 데도 아니면 그게 무슨 캐리어에 그 가져갔다가 거기다가 그냥 시한폭탄처럼 터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핵은 다양해요. 그런데 그 핵이라는 그 기술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적정 기술을 내려오다 보니까 적지 않은 국가가 가지게 됐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긴 게 핵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전 지구의 모든 국가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이에요. 미국이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대부분의 국가는 그 나라 현재 침공해서 작전하고 그렇죠. 점령하고 미군정으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그 20년을 통치했는데 다 했어요. 근데 북한은 바람짝을 못 들여요. 이유는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핵은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완벽한 수단이라는 게 이미 북한으로 다 확인이 됐어요. 네. 야, 핵을 가지니까 미국이 북한한테는 꼼짝 못하네. 이게 돼버렸고 거기다 하나 더 얹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원래 소련에서 14개 위성 국가들이 독립할 때 독립을 딱 그냥 너무 급작스럽게 소련이 붕괴되니까 네. 독립을 다 시켜줬더니 갑자기 전화가 이제 유엔에서 여기저기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갑자기 다 독립국가를 해버리면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이 된다. 왜? 그때 서방 견제한다고 소련이 우크라이나 땅에 핵을 많이 갖다 놨거든요. 그리고 핵 만드는 그 시설도 그쪽에 일부 있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이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부랴부랴 우크라이나한테 그거 러시아에게 반납해. 빨리. 그리고 러시아에게도 니네가 그거 도로 가져가 그랬더니 러시아 처음에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그거 러시아에게 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 지원해줬거든요. 엄청난 돈 준 다음에 그거 다 러시아에 줘.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는 오랫동안 말을 섞어본 사람이니까 서로 신뢰가 되는데 신생 독립국이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린애한테 위험한 거 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가 쿠데타로 갑자기 전복돼서 이상한 쿠데타 세력이 쏴버리고 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돌려주라고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겐 그게 철저히 한인 거예요. 그걸 안 돌려주고 그쵸.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쟤네가 감히 우리를 들어왔겠느냐. 북한처럼 못 들어오지. 그게 철저히 한인 거예요. 이거를 전 세계 모든 중진국 이하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려는 국가들이 다 학습을 한 거예요. 나도 이제 좀 가져야겠어. 봤더니 이게 쓸모가 굉장히 많네. 그러면서 빈살만도 슬슬 저도 핵 가질래요.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란을 이제 전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란도 잠재적인 핵보유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썸네일 또 나왔는데. 뭐라고요? 너무 과한 거 쓰시면 안 돼요. 3차 세계대전 그런 식으로 백만가 유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영방송입니다. 저희 KBS라서.
아니 근데 과하게 아니더라도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과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래야 경각심을 갖고 맞아요. 안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뜻에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질문에 넣어두지 않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거는 아니 우리는 북한 바로 옆에 있는데 네.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많이 무감각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도 휴전 국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교수님은 우리 스스로도 북한과 맞대고 있는 입장에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되게 무감각해져 있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가져야 돼요. 이게 좀 무서운 건데 모든 나라가 남의 나라에게 침공을 당할 때 그쪽이 침공해올 줄 알고 당한 나라는 많지 않아요. 뭐 북한이 침공은 아니더라도 우발적인 사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저쪽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경각심인 거예요. 억지력을 그렇죠. 발휘하는 게. 경각심이 없으면 쟤네들 아무 신경을 안 쓰네 하다가 그냥 우발적인 생각을 하거나 조금 오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 저기 뭐 우리가 뭐 한번 서툰 짓 하려다가는 저쪽 큰일 날 거겠어. 이래야 그게 억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를 하기 위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금 얘기로 해보고 싶어요. 저희는 어쨌든 경제를 위해서 만났으니까 경각심을 가지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키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통해서 교수님도 그러면 그런 자산들은 이런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불확실성을 두 가지로 좀 나누어야 되는데요. 경제 위기,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는 단어로 기결되거나 공황이라든가 위기라든가 이런 단어가 있을 때는 무조건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에 투자하셔야 돼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진짜 개인적인 걸로 깨달은 성찰이고 그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면, 제가 사회생활 처음 했을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회생활 한 1, 2년 차 됐더니 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서브프라임 뭐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사회생활 초창기니까 한 푼 두 푼 모아야 될 때니까 저축하고 그러고, 일부는 모든 직장인 초반이 다 그렇잖아요. 난 투자의 귀재인 것 같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재테크 막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위기가 터졌다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자산인 주식에 넣어놨던 거 다 빼서 전부 가장 안전한 전기자 들어가 있는데 다 돈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위험한 데선 돈 당연히 빨리 뺐다 이러고 있는데, 저보다 사회생활을 많게는 10년, 적게는 한 5년 이상 했던 형님들이 전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모아서 적당할 때 주식을 사더라고요. 역시 부자들은 용기를 발휘하네요. 주식을 사요. 그래서 이게 뭐지? 형 왜 그래? 많이 떨어졌잖아. 지금이 적기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봤더니 2년 반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가가 경기 부양하겠다고 돈을 뿌려대기 시작하니까 주식시장이 뭐 몇 년도 아니라 몇 개월 뒤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바보짓 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많이 버신 분은 넣었다 뺐다 해서 쭉 그냥 해서 한 2배 정도 먹으신 분도 계시지만 넣었다 뺐다 한 분은 몇 배의 수익 거두신 분도 계시죠. 제가 그게 성찰이 됐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느냐. 내가 이렇게 똑똑한 척하고 다녔지만 바보였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원단어지도 몰라서. 그런데 이제 딱 분위기를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무슨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고, 제일 제가 처음 판단한 게 독일의 국적 항공기인 루프트한자가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위기, 공황이라는 단어와 비슷해지겠구나. 그 뒤에 어떻게 했느냐. 뭐 결론은 뻔하죠. 있는 돈 없는 돈 주식시장에 넣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실제 그 전에 종합주가지수가 2000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뚝뚝뚝뚝 떨어지더니 1800 가더라고요. 1750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적지 않게 왕창 넣었어요. 그랬더니 한 1600 위까지 가더라고요. 그때 또 왕창 넣었어요. 근데 결국 1500 근처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 기다려서 다 넣었으면 제가 떼돈을 벌었겠지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 저 공황 상태에서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매도. 그래서 분할 매수가 원칙이라고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봐서 많이 떨어진 것 같네? 많이 넣어야지. 근데 좀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더 떨어졌네, 운 좋게? 더 샀죠. 근데 이미 저는 더 떨어졌네 하고 더 안 떨어질 것 같았는데 더 떨어졌어요, 그때. 1500 근처까지 갔었을 거예요, 1600 초반이나. 그래서 아유, 좀 더 기다릴 걸. 아쉬움은 있지만 그건 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고 놔뒀더니만 한 1년 지났나? 3000 찍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배웠던 성찰을 한 거예요. 그걸 자, 이번에는 성찰 안 해도 되셨네요. 이번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잘 그걸 따라간 거죠. 그 룰을. 그때 그걸 보고 대공황 때도 보고 그 전에 어느 국지적인 위기 때도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10여 년 만에. 네. 그래서 큰 위기 때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위기가 아니라 지금은 저는 경제 위기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경기 침체기, 수축기 정도예요. 뭔가 큰 위기 극복하려고 돈잔치하고 났더니 수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관망도 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런 수축기, 위축기에는 그동안 뭐 테마로 좋아 보이는 뭐 2차 전지, 뭐 메타버스, 인공지능, 뭐 신재생 에너지 많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걸 알고 봤더니 아, 지금이 때가 아니었네 해서 뒤로 싹 빠질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본물 들어오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걸 관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안전자산에 일부 넣어야죠. 오히려. 그러면 이미 돈은 풀려서 다 회수도 안 됐는데 다 돈을 옛날에 왕창 풀리고 잘 될 것 같으니까 다 여기저기 다 넣어놨는데 이거 안 될 것 같다 하면 뺐잖아요. 근데 이 빼놓은 걸 정기 예적금에만 다 넣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또 다른 안전자산인 그래서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우는 비트코인 이렇게 들어가는 추세가 있는 거죠. 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반 자산도 인플레 해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있고요. 뭐 요것도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이 인플레 해치 수단만 가지고 이렇게 뛴 건 아니고 하나가 더 있는 게 요즘 중국이 금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미 국채 대신 네. 금을 엄청 중국의 중앙은행도 엄청 사지만 국민들도 엄청 사요. 그 이유가 국민들이 그동안은 부동산 잘만 투자하면 대세 상승하는 거 다 알았거든요. 중국 경제는. 이제 그게 아닌 걸로 판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디다 넣어야 될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 오랫동안 선조 때부터 늘 지켜왔던 신념, 금에다 넣어놓고 기다려보자. 그걸 판단한 게 있는 거고요. 위안화 가치도 자꾸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달러 구경하기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서 금을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 또 금 시세가 올라간 게 하나 있고 비트코인은 좀 달라요. 뭐 우리 뭐 반감기 그것도 다 아실 거고 이미 많이 올라서 시청자분들은 그다음에 또 연준에서 뭐 상품 만들어서 또 신뢰도 줬다는 것도 다 아실 건데 하나가 더 있는 게 중진국 이하는 경제가 아직도 안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저축을 하고 결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나이지리아가 그런데 나이지리아는 코로나19 극복하는 과정에서 돈을 찍어다가 재난지원금 주고 경기 부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지리아의 법정화폐가 나이로인데 나이로 가치가 폭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돈을 더 찍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머그컵 하나 사려면 배낭에 돈 들고 가야 되니까. 근데 돈을 찍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로라는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그걸 써보세요라고 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종이로 만든 화폐도 신뢰 가치가 떨어졌는데 여기에 넣어주는 사이버머니 같은 걸 어느 국민이 신뢰를 하겠어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됐느냐? 나이로로 월급 받은 사람들 아니면 공무원들은 이 나이로로 월급을 막 줬거든요. 그걸 강제로 쓰게 하려고. 그걸 월급 받은 사람들이 뭐 생필품 사고 일부 저축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축을 나이로로 하면 그게 몇 달 뒤면 휴지 조각이 되니 그렇죠. 달러 구경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어요. 코인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본 거죠.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들이 이러다 보니까 코인의 하방 경직성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준마가 됐다고 야생마가 아니고. 네. 거기에다가 재래시장 가서 물건 사려고 결제하려고 보면 나이로 내려고 하면 코인 없어요? 이 소리 나오고. 그러니 코인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됐던 실체가 없다는 게 실체가 일부 있어져 버린 거예요. 일부.
그리고 그런 경향은 더 확대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확대될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용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점점 어느 나라에서 그걸 하니까 시스템이 돌아가네 하니까 국가가 시키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그걸 차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CBDC라는 게 그러면 그 나이로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나이로 종이화폐, 그러니까 네, 이 나이로. 그게 CBDC.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CBDC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CBDC가 활성화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그거는 쓰임이 다르고 용처가 달라요. 네. 그래서 CBDC가 많아진다고 해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위축되거나 대체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서로 대체제가 아니다. 네. 오케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어느 정도의 배분이랄까? 그거는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게 또 유튜브에 한 2년 전인가 출연했을 때 패널들에게 OX 퀴즈 같은 걸 내더라고요. 비트코인 1억 간다 못 간다. 저는 그때 간다라고 손을 들었는데 그 해에는 1억을 못 찍었어요. 네. 그래서 아유 망신당했네 하고 그 뒤로 2천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아유 어디 가서 코인 얘기 이제 안 하고 다녀야지 했는데 요즘 다시 1억이 찍어져서 그렇죠. 다니는데 하여튼 네. 저는 그때도 1억까지는 충분히 갈 여지가 있다고 봤었거든요. 어떤 로직으로?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신흥국에서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었지만 저는 공대 중심의 학교도 한번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지인들 중에서는 엔지니어가 너무 많아요. 카이스트 계셨죠? 네. 근데 그 친구들은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제 분야인 경제, 경영 이쪽하고 또 달라요. 네. 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죠. 경제학자들 중에서 코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다고까지 생각 못하게 된 이유가 그쪽에서는 이 코인을 바탕으로 그리는 그림들을 봤는데 설득력 있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그 상징적인 의미를 봐야 될지 뭐 아니면 코인들의 어떤 오타쿠들이 그냥 하나의 수집품처럼 가져갈지 그건 모르겠다. 이게 제 주장이고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 있잖아요. 그 코인에다가 서비스를 붙여서 네네.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는 전 상당히 수긍되는 부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투기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IT 기술을 가지고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는 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슬슬 실현이 돼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봐요. 벌써. 그래서 저는 아주 모든 코인이 실체가 없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옥석을 잘 가르면 그거는 마치 구글이나 MS 초기 투자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코인도 있다. 그럼 교수님, 파월 의장이 매파로 돌아서 한바탕 충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가 2번도 아니고 뭐 1.5번 아니야?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물가가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보고 계신지. 이게 참 딜레마예요. 우리가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뭐라고들 얘기하시냐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올려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의 워딩을 차마 국민들에게 말씀 못하고 숨긴 거예요. 뭐예요 그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왜 금리를 올리죠? 금리를 올려서 소비 줄이고 투자 줄이고 그렇죠. 고용 줄여서 달리 말하면 위축시키거나 안 좋게 만들어서 물가를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생략한 거죠. 그런데 미국의 지금 경기가 어떻습니까? 안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금리 못 내리는 거예요. 물가 안 잡힌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빨리. 그래서 결국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꺼져줘야 우리 기대보다 많이 꺾여야 드디어 소비가 주나 보다, 투자가 주나 보다, 고용도 많이 이제 안 하나 보네. 그래야 물가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2024년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네, 올해는 아니다. 2025년 즈음이나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물가 잡혀가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뭐 운 좋게 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정보통신 시스템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도 물가가 빨리 낮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오판한 건데 저는 아직도 꽤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낮아질 줄 몰랐던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 1년 이상 고민할 줄 알았는데 모든 공급망이 이 인터넷 들어가서 빨리 찾고 다시 거래하고 찾는 게 이제는 정말 세상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으면 이 인터넷과 중심으로 한 이 정보통신망 덕분에 물가가 더 안 오르고 이제 횡보는 높은 선에서 그냥 상승률은 안 생기면서 그래서 이제 금리 낮출게요 하는 수준으로 귀결되는 걸 그나마 바라는 차선책이에요.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만 좀 드려보면 경제를 안 좋게 해서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생략된 부분을. 경제 지금 좋잖아요. 네. 근데 역으로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를 막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러면 사실 고물가 이걸 무조건 안 좋게만 바라볼 건 또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그 제일 중요한 건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왜 2%를 기준으로 맞추나요? 3% 지금을 기준으로 계속 맞춰서 관리하면 안 됩니까? 그 얘기를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잭슨홀 미팅에서 한번 했어요. 네. 2%라는 과학적 증거를 누가 댈 수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냐? 우리가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걸 수정해보자라는 학자들, 중앙은행 총재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런데 미 연준 의장이 오프닝 스피치 하면서 그리고 얘기한 게 당분간 그런 소리 하지 마. 2%를 맞춰야 돼. 왜냐하면 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시장에 대한 전망을 안정시켜야 경제가 다시 좋는데 금과 옥조처럼 다 2%에 맞춰줄 거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채권 발행하고 또 시설 투자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3%에 맞춘다면 다 혼란이 엄청나게 야기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불을 마저 꺼야 되는 상황이니 당분간 2%에 맞추자. 사실 그래서 꼭 3%대 맞추면 안 되냐? 그런 건 없지만 지금은 원래 그러기로 했으니 그렇게 하자. 네. 컨센서스를 유도된 거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 방송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는 전제하에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고 네. 보니까 그래도 교수님의 전망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경제학자들은 말을 자주 바꾸죠.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바꿔지면 당연히 진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시 여기셔야 될 게 어느 학자가 2년 전에 아니면 어느 전문가가 2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다? 그러면 100% 실패예요. 급박한 상황이면 3개월 만에 말 바꾸는 학자들도 많고 말 바꾸는 관료들도 있고 금융 전문가도 있는 거예요. 비난받을 일도 아니죠. 경제는 생물이에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모두 모여져 있는 기관을 하나 꼽으라면 IMF예요. 그러겠죠. 네. 근데 그 IMF가 매달 수정치를 발표하잖아요. 매달 저희가 지난달에 발표한 걸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또 수정하겠습니다. 경제는 원래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저놈 이제 상황 바뀌니까 말 바뀌네. 그렇게 하는 게 경제학자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니까. 물론 바뀐 한참 뒤에 말 바꾼 거는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바뀌어가는 찰나나 그 직전에 말하면 그건 고수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네. 반도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전망을 수정할 생각이 없어요. 네, 반도체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년 연말부터 올 초부터 계속해서 올해는 AI의 해입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그런 선도 기업에 투자를 직접 하시든지 그거 혼자 개발되고 혼자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니 반도체 업황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거스릴 생각이 없고 지금 MS에서 학교 수업을 할 때 같이 애들하고 수연했던 게 MS에서 만든 디자이너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 안에 디자이너가 들어가 있어요. 간단해요. 머니올라 로고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좀 변형해서 머그컵에 들어갈 수 있는 로고로 만들어줘라고 텍스트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엔터를 치면 머그컵에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머니올라를 이렇게 변형하고 저렇게 변형해서 수많은 디자인이 갑자기 200~300개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솔루션들이 이제 풀리기 직전인 거거든요.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교체 주기는 노트북 다시 바꿔야 돼요. 왜? 이 사양이 그게 지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데스크탑도 바꾸고 서버 증설을 해야 되고. 그러니 반도체 업황은 제가 아직 제 말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2차 전지. 2차 전지는 저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2차 전지 많이 투자해서 어떤 건 성과도 봤고 어떤 거는 이게 언제 오를지 몰라가지고 이제는 투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종목도 있어요.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요즘은 약간 숨고르기를 하거나 투자한 것 중에 일부를 뺄까 고민을 한 종목들이 좀 더 늘어난 게 손절을 또 포함해서. 왜냐하면 업황이 좀 달라졌어요. 그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바이든마저도 이 말을 좀 바꾸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국도 IRA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추진 동력이 예전 같지 않아질 분위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선 이슈도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는 생각보다 내가 좀 성급하게 판단을 했나 보다. 아니면 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니까 잘 되라는 마음도 좀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일부는 좀 많이 뺐어요. 오히려 분할 매수 전략으로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또 길게 보면 그러면 되죠. 근데 지금은 제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 차마 다 뺄 수는 없고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처음 뵌 사람 같지 않게 많은 걸 나눠줘서 너무 감사하고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시대를, 이 난국을 나름 이겨나가는 게 좋겠는지, 살아나가는지. 기회는 매번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했던 그 어떤 종목에 있어서 다시 오늘 이 시점에 포트폴리오를 내가 다시 작성해 본다 라고 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금 경제 상황에서, 지금 산업 흐름에서, 지금의 나의 재무적 컨디션에서 나는 어느 종목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할까 써봤는데 내가 예전에 투자해서 묵혀놨던 그 종목이 지금 이 종이 없다라고 하면 원래는 대부분 손절을 하셔야 돼요. 왜? 없어졌잖아요. 모든 걸 투자했을 때 그 모든 투자가 100% 성과를 낸 사람 한 번도 못 봤고요. 저도 분야가 이거니까 큰 손실은 안 보고 간간히 좋은 시절에 적지 않은 성과를 조금은 냈다라는 주로 거기에 가까운 사람인데, 저마저도 어떻게 되냐면 10개를 사면요, 그 10개가 조금 플러스 조금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큰 돈은 어디서 보냐면 그 10개 중에 하나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걸로 돈 좀 벌었다 해서 그 불린 돈으로 다시 또 한 10개 몇 개 이렇게 투자하면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빵 터진 걸로 버는 거예요. 빵 떨어지는 걸 막는 게 일인 거예요. 빵 떨어지는 걸.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없는 포트폴리오 다시 작성했는데 없으면 그건 손절하시고요. 그러면 눈물이 나죠. 정말 자기 돈 잃어보지 않은 분은 그 마음 몰라요. 그렇지만 기회는 늘 또 와요. 저도 10여 년 이상 기다렸더니 코로나라는 게 왔다처럼 이런 큰 파도도 있지만 잔파도도 있고 또 너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또 있으니까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 투자를 하는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욕심을 좀 내려놔야겠네요. 욕심을 내려놔야죠. 그쵸. 그리고 또 기회가 오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런 기회를 놓친 걸로 배웠네 하고 그 배운 거를 머리에 각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똑같죠. 맞네요. 너무 욕심을 내면 전세로 남 돈 빌려주는 것밖에 안 한 거니까 내가 맞춰서 살 수 있는 데 사든지, 아니면 월세 살면서 나는 그냥 그 돈으로 재테크로 주식이나 다른 걸 해서 돈을 더 빨리 불린 다음에 그 다음 원하시는 상급지로 가듯이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네. 다음에 무슨 주제로 나와주실 거예요? 또 맞춰보시죠. 네. 다음번에는 이번보다는 좀 더 좋은 소식 많이 가지고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좋았어요. 경제가 좀 좋아지면 그런 소식이 그렇죠. 있을 테니까요. 네. 하여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쟁 맥락에서 타이완은요? 네. 타이완은 반도체와 연결돼서는 우리나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중국 타이완 양안 관계는 어떻게 될 걸로 보고 계신지. 긴장도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그런데 중국이 타이완에게 굉장히 선을 넘는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제재라든가 억압을 가하는 그 터닝 포인트, 변곡점이 되는 요소는 반도체 수급을 못 받아서라든가 아니면 미국이 타이완을 더 지원한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약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중국의 대항으로 나가는 경로가 막히는 거에 대해서 제일 걱정해요. 우리는 중국이 워낙 땅이 크니까 중국은 사통팔달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대부분 중국은 다른 국가 접하고 있는 그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다른 나라를 경유하지 않고는 대항으로 못 가요. 큰 5대항 6대주로 갈 수 있는 대항을 못 가고, 중국이 대항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저기 일성지 도시의 질비한 우리 서해를 접하고 있는 그쪽 지역인데, 근데 거기는 그러면 워낙 바다를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수월하게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 있느냐 했었을 때 그것도 퀘스천 마크가 많거든요. 일단 일본과 중국은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는 그 센카쿠 열도가 저기 오키나와에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대만에 오히려 가까이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토 부분이 완벽하게 지금도 물론 일본이 점유하고는 있지만 일본 걸로 확정적으로 지어버리면 영해 자체에 대한 그 경계선이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그럼 그쪽으로 중국이 원활하게 왕래하기가 불편해지고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 바로 그 센카쿠 열도 밑이 대만 해협이고 대만 해협은 지금은 대만 해협이니까 또 중국이 거기 왕래가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감히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남중국해 여기에 많은 그 천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중국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베트남하고 섬 가지고 분쟁하고 있고 필리핀하고 섬 가지고 분쟁하고 있고 인도네시아하고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쪽 지역을 자꾸 지금 미국이 야 베트남 이거 네 땅이야. 야 필리핀 이 섬 중국 거 아니야 네 거야. 그러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의 그 주장대로 베트남은 베트남이 또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가 필리핀은 필리핀이 그거 다 점유해서 가져가면 남중국해는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해협이 아니라 그 안에 뭐 우물 같은 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고립이 돼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또 전 세계적인 위상이 크게 위축되거든요. 바로 그런 모멘텀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을 땐 대만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만과의 관계가 가장 크게 악화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그 해협에 대한 이용권에 큰 제약을 받았을 때다 이렇게 봅니다.